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오늘은 현대의학,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의학 있잖아요. 의학,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것, 의학들, 뭐 그런 의학도 있지만 어디서는 뭐 전통의학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전통을 계승해온,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뤄내려온 전통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현대의학, 서양의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대의학이죠. 현대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재밌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저는 어떤 분들하고는 다르게 항상 사이언스에 입각해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의학을 서양에서 들어온 의학이다 해서 양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동양에서 나온 의학이다 해서 동양의학인 한의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사고예요. 왜 이런 생각이 잘못됐냐 하면, 인류 역사를 이제 쭉 한번 세계사를 쭉 훑어보면 19세기 전까지는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 모두 다 개판이었어요. 완전 개판이었어요. 물론 이제 서양에서의 의학은 사람 몸을 째고 가르고 뜯어낸 그런 이제 탐구적인 해부학이라고 하죠. 해부학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외과적 지식이나 뭐 인체 데이터 혹은 이제 그 상처 꿰매는 봉합법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이나 시술의 효과를 증명해줄 아무 근거가 없이 그냥 소문이나 개인적 경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런 식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830년대 프랑스는 세계 최대 거머리 수입국이었어요.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거머리, 피 빨아먹는 거. 프랑스가 한 해 수천 마리 거머리를 수입한 이유는 당시 의학의 꽃이 사혈요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혈요법은 이제 피를 빼내는 요법인데, 프랑스 의사들은 거머리로 피를 빼는 게 염증, 해열, 두통, 만성피로, 외상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거머리를 통해서 피를 뽑아내는 거머리 사혈법은 당시 프랑스뿐만 아니고 전 유럽적인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키고 있었던 치료법이었어요. 특히 당시 최고의 의사로 불리던 브루세라는 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조셉 빅터 브루세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조선의 한의학과 비슷한 프랑스식 생리학을 창시를 합니다. 브루세라는 분이 내가 연구한 바로는 만성두통, 피로, 발기부전 등등 여튼 만병의 근원은 위장병에서 나와. 그 이유는 만성두통, 피로, 발기부전 등등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위장병이 있었기 때문이야. 즉 모든 장기는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위장병에서 모든 병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는 사실 이미 조선에는 널리 퍼진 한의학의 기초 중에 기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젊은 의사들은 만물장사 같은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한의학, 프랑스 의학, V학에 빠져 열광하게 되는데, 브루세 말로는 그래서 위가 편안해진 검은 물 같은 걸 먹으면 만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염증으로 발이 통통 부은 데는 그 머리가 직방이야. 이유는 묻지마, 그냥 해보니까 직방이야. 앞으로 저희 업체를 바이오메디컬 업체로 불러주세요. 앞으로 푸스닥에도 상장 예정이에요. 이런 건전한 바이오 돌풍에 죄를 뿌리는 나쁜 의사가 한 명 나타나 버렸어요. 그가 바로 피에르 루이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는 최첨단 학문이었죠. 이제 수학인 통계학을 이용을 했어요. 통계학을 이용을 해서 사혈요법이 실제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효과를 내지를 못한다, 이런 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통계학이 의학에 쓰인 게 19세기 초인데, 그 통계학, 특히 전기분포에 대한 수학적 성과들이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완성됐기 때문에 19세기 초에 통계학이 의학이 처음 쓰이게 됐습니다. 19세기 초가 돼서야 통계학이 시작된 거는 천재 중에 천재, 수학의 왕자 가우스가 18세기 후반에 돼서야 출생을 했기 때문에, 가우스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통계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초딩 때 이미 1부터 100까지 덧셈을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하고, 커서는 최소 자승법 가우스 적분을 통해 통계학을 탄생시켰지. 하여간 루이스가 이제 미국 의학저널에 사혈요법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랑스 내부 의학계는 막 술렁술렁거렸어요. 술렁술렁. 어디 난데없이 굴러온 놈이 사혈요법을 까? 네가 의사야 수학자야? 사혈요법에는 숫자가 나타낼 수 없는 효과가 있다. 조선이란 동방의 애지국에서는 이것을 이미 종범에 올리라고 하더군. 사실 루이의 통계적 방법은 오류가 있긴 있었어요.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따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식이랑 양만 조절한 거였죠. 그런 오류가 나타나고 나서, 그거 봐라, 루이스 말만 사이언스니지 알고 보니까 소시적에 전개해서 어그로나 끌던 찐따였어, 찐따. 증거사진 엠팍에 올린다. 그래서 루이의 통계적 방법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계는 통계적 방법론을 무시한 게 아닌 통계적 방법론의 오류를 수정해서 더 정교한 통계학을 선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통계학이 쭉쭉쭉 발전하기 시작했고, 19세기 중반 1840년대까지 해부학적인 거는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 수술이란 거는 수천 년 전 로마 시대랑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바로 팔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팔다리를. 투기가 아니라는데 내 손모가지를 건다, 넌 뭘 걸래? 그래요. 손모가지, 발모가지에 오한마, 치명적 상처를 받으면 유일한 치료법이 절단이었어요. 절단이었고, 수천 년 동안 수술이라는 거는 손모가지를 자르는 게 수술이었거든요. 우리 병원에 오세요. 1분 만에 발모가지 잘라드립니다. 초스피드 다리 절단술. 당시에는 마취제가 발명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맨정신에 다리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이제 빨리 자르냐에 따라서 외과의사의 실력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좋은 외과의사, 실력 있는 외과의사다 하면은 톱으로 다리를 얼마나 빨리 자르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가리는 게 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그 1분 컷, 2분 컷으로 잘라줘야 환자들이 피도 덜 흘리고 덜 아픈 것이요. 하지만 이 통계, 아까 얘기했죠. 통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빠르게 1, 2분 안에 다리를 잘라서 인기 외과의사로 불리던 김명민 선생이 본 환자는 수술 후에 6에서 70%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가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 느리게 10, 20분 걸려가지고 쓱쓱 자리를 잘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비명이 끊이지 않던 인기 없던 외과에서 이성규 선생 입원 환자는 수술 후에 20, 30%만 죽은 거예요. 승부전. 그렇다면 고통을 덜 받고 빨리 죽을 것인가? 1, 20분 지옥을 경험하고 10, 20년 더 살 것인가? 빨리 자르는 게 고통도 덜하고 피도 덜 흘리는데 왜 죽을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건 아닐까? 이 물음에 대한 힌트를 1840년대 헝가리 출신 의사 제멜바이스라고 하는데, 제멜바이스, 이그나스 필립 제멜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발견하는데요. 이 사람은 빈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교수였어요. 산부인과. 빈종합병원 산부인과는 1병동하고 2병동을 따로 나눠서 운영을 했는데, 1병동은 강남 스카이캐슬 허세녀, 아니 돈 많은 아주머니들을 위한 최신식 시스템을 갖춘 강남 사료조리 아닙니다. 그래서 최신식 시스템을 받아서 의대 교수들이 직접 애를 받는 시스템이었고, 2병동은 서민을 위한 이코노미 코스 조산원 할머니들이 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의학 통계를 내보니까 1병동은 50% 이상 산용열이라고 해요. 산용열이 뭐냐면 이제 산모가 출산하고 나서 생기는 감염이거든요. 감염. 그런 산용열로 50% 정도가 사망한 거예요. 산모가. 2병동은 산용열 사망률이 1에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의과대학이 방학일 때는 1병동의 사망률이 2병동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대 교수들은 학기 때는 해부학 실습하다가 그 손으로 애를 받는 거 아니야? 방학 때는 해부학 실습을 안 하고 혹시 해부학 실습하다가 무언가 손에 묻어서 그게 산용열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제멜바이스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해서 손씻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손씻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1병동의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는데 손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제멜바이스의 손씻기 운동은 당시 외과에서는 개무시를 당했어요. 개무시. 환자 보느라 바빠 죽겠는데 뭘 어려서 손 씻냐? 난 화장실 갔다 와서도 손 안 씻는데. 내가 엠박에서 제멜바이스 신상 틀어보니까 원래 법전공 문과 출신이더라고. 헝가리 출신인 거 보니까 혹시 가짜 의대생 아니야? 가짜 의대면서 헝가리 의대 출신 아니야 이거? 헝가리 놈들은 원래 거짓말 잘하고 배신에 능통해. 혹시 제멜바이스 고양이? 그렇게 제멜바이스는 조용히 퇴계해버려요. 퇴계해버리지만 후에 한 위인의 등장으로 재조명받게 됩니다. 그 위인은 바로 저온살균 우유로 유명한 민사고 창립자 파스테르 선생 되시겠어요. 파스테르 선생.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자연 발생설입니다. 만물 자연 발생설. 자연 발생설이 뭐냐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애미애비도 필요 없다. 뭔가 비비런다. 영양분만 있으면 거기서 뭔가 꽁냥꽁냥한 게 생겨서 구더기도 되고 곰팡이도 되고 다 나온다. 그럼 애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애는 그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손잡고 자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겁니다. 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껏해야 5분 정도지 손잡고 자는 게 5시간 넘는데 이게 어느 게 팩트냐? 반박불가. 그럼 통조림은 영양분이 있는데 왜 썩거나 곰팡이가 안 생겨요? 그것은 공기가 없어서 그렇다. 산 사람도 공기 없으면 죽는데 어떻게 새 생명이 태어나냐 거기서. 무조건.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 자연 발생설에 도전을 했어요. 이 1864년 그 유명한 백조목 실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유리병에 고개를 넣고 팔팔 끓이면 유리병 입구를 길게 내린 U자형병의 U자 중간에 물이 생깁니다. 물방울이 필터 역할을 해 공기는 통과하고 먼지나 이물질은 거르게 되어 있어요. 이 백조목 플라스크는 물담배 마냥 물이 필터로 작용을 해서 먼지나 액체 같은 거는 거르고 공기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맨날 며칠이 지나도 이 유리병 안에 넣어놨던 음식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공기도 있고 영양분도 있는데 왜 아무도 없냐? 말해봐 포기. 결국 파스테르 실험을 한 이후에 공기 중에 먼지에 있는 균류가 부패를 일으키고 인체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외과에서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은 이 파스테르 시험 결과를 접하고 제멜바이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비극은 손에 있던 수많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인기 있는 외과 의사일수록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많은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소독약을 개발을 하는데, 최초의 소독약은 석탄산입니다. 석탄산. 이 소독약으로 외과 도구를 소독하니까 다리를 자를 때 죽는 사람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다리 자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석탄산은 뭐냐면 페놀이에요. 페놀. 그 유명한 페놀 사태 있잖아요. 유독물질. 외과 의사들이 손 소독제 쓰니까 사망률은 줄었는데 왜 내 피부가 거칠어지지? 그것은 명현현상입니다. 기존 세균이 죽어서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죠. 하지만 미국 존업 미만잡의 존업대학 의사 홀스테드 씨는 평소 사랑하던 간호사 A 양의 피부가 상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빨래장갑, 수술용 장갑을 발명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수술용 라텍스 장갑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의사들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외과의학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0년대, 1880년대쯤이 되면 팔다리 자르는 걸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뜯게 됩니다. 배자라! 한편 그 유명한 황비용 영화입니다. 웅장한 전주를 시작하는 남아당자강이라고 하거든요. 주인공 황비용은 19세기 아편전쟁이죠.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털리는 시기에 태어난 무도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편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양인들은 중국인을 완전히 인간 이하로 대우하고 중국 전통무술하고 전통무술을 조롱을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어요. 특히 1860년대는 중국의 무도인들을 모욕하기 위한 이종격투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 요즘 말하는 이종격투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종이 다른, 그러니까 인간하고 인간 아닌 종들끼리의 격투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끼리 싸우는 이벤트로 독일산 셰퍼드를 데려와가지고 무도인하고 무술 매치를 붙였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개에 물려서 혼수 상태에 빠져요. 이를 보다 못한 한의사, 그 한의사 말고 우리나라 한의사 말고
말고 한나라 한 할 때 여기서 한국 할 때 한자 아니에요. 한의사이자 무술가인 황비용은 격분해서 특유의 발차기로 무용각으로 파타타타 개를 때려잡는데 저도 사실 개를 좋아합니다. 물론 미식적 관점에서. 하여간 앞으로 중국인들 무시하는 양키가 있으면 이 무경각으로 하여간 황비용의 개백적 아니 구국의 발차기로 전국적 스타가 되고 영국인들은 충격이 빠지죠. 원래 우리 집 뽀삐는 안 물어요. 저 반삭한 중국 놈이 무식하게 발로. 그래서 황비용의 배경이 되는 아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대충 써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편이 한자어로 알고 계시잖아요. 한자가 아니고 사실은 오피움이라고 합니다. 오피움. 로마 시대 라틴어 어원인데 이 로마가 터키 중동 지방을 평정을 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식물을 하나 획득하게 됩니다. 이 식물이 바로 양귀비예요. 로마인들은 이 양귀비 꽃을 로마 태양 신전에서 모닝선을 외치면서 집단 투약하면서 아니야. 하여간 최초의 마약이자 최고의 최음제가 양귀비 꽃의 봉우리에서 얻은 진액인 아편이었어요. 아편. 오피움이거든요. 오피움.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망하고 어둠의 중세가 시작되면서 아편은 이제 사라지게 잊혀져 가게 되죠. 잊혀져 가게 되고. 하지만 다시 십자군 원정으로 중동 맛을 본 십자군 기사들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돼요. 중동인들은 이제 검은 물을 쭉쭉쭉 들이키고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것이 전설로 내려오던 조선의 명약 검은 물? 사실 이 검은 물은 양귀비를 따린 물이었거든요. 십자군 기사들이 이제 양귀비 따린 물을 접하고 나서 이제 서양의 앞방에서 핵심적인 생약으로 양귀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검은 물을 먹었고 주술에 가까운 의료행위를 했었어요. 18세기 말에 독일 약국의 시다, 쉽게 얘기하면 약국 전산입력원이에요. 전산입력으로 활동하던 제르티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드리 윌헬름 아담 제르티르너. 이 사람은 약국 주인 몰래 아편의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매일 식음을 전폐하고 아편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느끼고 싶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에게 먹히는 걸 방지하거나 역으로 동물을 이제 조종하기 위해서 동물의 신경계에 작용하는 수천 가지 화합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거를 알칼로이드라고 합니다. 이 염기성 화합물은 물에는 잘 안 녹아요. 근데 알코올이나 약염기에는 잘 녹아요. 동서양보다 인삼주, 더덕주, 물뽕 등등의 약술이 발전했는데 알고 보면 술에 식물을 녹여 먹이면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제르티르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편주 그 알칼로이드 용액을 산성으로 중화를 시켜가지고 결정을 추출해냅니다. 이게 바로 모르핀이에요. 모르핀. 또 산성 염기 용액을 이용해서 알칼로이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산염기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이 가루를 먹으면 꿈꾸는 느낌이 나서 꿈의 신 모르페우스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이름 지었지. 그가 추출한 몰핀은 동일한 약의 아편에 비해서 10배나 더 셌어요. 이후에 약학자들은 식물은 검은 물로 먹는 것보다 유효 성분을 추출하면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걸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약의 탄생입니다. 약. 아니 그럼 그 전에 먹던 검은 물은 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바로 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생약. 그래 생약은 사실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 버드나무 껍질을 바로 뜯어먹기 그러니까 이를 끓여서 위에 부담 가지 말라고 달콤한 감초 같은 것을 곁들인 일종의 요리예요. 요리. 약선 요리겠죠 뭐. 여튼 19세기 초부터 식물 추출물 약이 이제 쏟아지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 16세기 선교사들이 남미에서 들어온 거예요. 남미에서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원주민이 나무 껍질을 씹어먹고 있진 않겠어요? 같이 씹어먹으니까 열도 내리고 굿이에요. 아주 굿. 1820년 퀴닌 나무 추출액을 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한 것이 말라리아 치료제 퀴닌입니다. 퀴닌. 또 유명한 약은 아스피린이야. 아스피린. 버드나무는 답을 알고 있다. 버드나무 껍질에 뭔가 좋은 물질이 있다는 것은 동서양 할 것 없이 기원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1828년에 최초로 버드나무 유효 성분이 추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살리실산입니다. 살리실산. 살리실산은 서양의 알보칠 같은 두통, 치통, 생리통, 여드름, 무족, 류마티즈 관절염 등의 치료제로 널리 쓰였죠. 살리실산은 산성으로 먹으면 속쓰림을 일으켰어요. 속쓰림. 평소 아버지가 살리실산 속쓰림으로 고생하고 있던 효자 바이엘이라고 굉장히 큰 해외계 제약회사가 있거든요. 연구원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살리실산의 자극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살리실산의 여러 가지 화합물을 섞어 가지면서 유사체를 합성해내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합성신약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1899년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살리실산은 대체가 되고 완전한 합성신약으로 바이엘사의 최고의 빅히트 약이 됩니다. 저의 효심이 이렇게 큰 부와 영광을 가져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저는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 조선의 젊은이들이 자주 간다는 법성 클럽이라는 곳을 위해 헤로인도 아닙니다. 합성약은 식물 추출약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일단 대량 합성이 가능하니까 식물 추출물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다양한 유사체가 있어서 효능은 같고 부작용은 적은 화합물을 적용할 수도 있고 식물 추출물에 비해서 순도가 높아서 효능도 더 좋은 장점이 있죠. 20세기부터 마약으로 이제 합성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서양에서 약이라는 걸 만들 동안 동양이 약 4,000년간 뭐 했습니까? 코뿔소 뿔 잘라 우황청 시합 만들고 사슴뿔 잘라서 공진단 만들고 나 조선의 허준이요 중국이 핫하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아니 왜 화약을 먼저 만들었던 동양은 약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원래 서양은 개인 중심 부분에 집중하는 문화고 동양은 국가나 조직 전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작게 분류하고 동양은 전체
제조와 상생에 관심을 기울이죠.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19세기 전까지는 다 검은 물 먹었는데. 그리고 핵심적인 차이는 연금술의 유행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금술, 그러니까 납을 금으로 만드는 연구라고 하거든요. 이 연금술사 중에는 유명인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뉴턴도 있습니다. 뉴턴. 사실 저의 수학, 물리학, 광학 업적은 30세 전 20대 중반에 이미 완성한 것이죠. 하지만 미적분 해봤자 수학 문제 풀어달라는 덜 떨어진 학계 찐따밖에 없고 전혀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신문에서 17세기 첨단 기술 연금술에 투자하세요라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 후 40년간 오직 연금술에만 평생을 바쳤습니다. 과학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던 뉴턴은 결국 40년간 연금술만 연구를 했고 남은 재산을 남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노년에 홀라당 망하게 됩니다. 코인 폰지에 당했다. 연금술은 그 과정에서 많은 산성, 염기성 용액, 화학물을 발전하게 되면서 현대 화학의 기초가 되는 추출법, 합성법 이런 게 개발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납을 금으로 바꾸진 못했지만 수많은 약을 만들게 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게 됐죠. 자, 오늘의 각본은 현대의학 역사에 대해서 짧게 다뤄봤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나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